다른 건 아니고 뭐 너무 정치 출마하니까 자칫하면 우리 토론회가 정말 정치를 위한 토론, 뭐 정치를 위한 정치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접어두고 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또 윈스콘신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 좀 브랜드 내지 캐치플레이즈로 정치를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저는 정확하게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자유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좀 더 활력시키겠다는 것도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은 우리가 19년여만 IMF의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 무역 수지 적자를 몇 달째 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랄까 태동 시기부터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20여 년 IMF 이후에. 이런 저런 사정도 있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 몇 점 정도 주실지 나아가서 우리 앞으로 한국 경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경제학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IMF로부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이제 달러 원조를 받았습니다.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거의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IMF의 깡드시 총재라는 사람이 김포 공항에 내려가지고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를 했고 우리는 기업, 금융, 노동, 정부 4대 부분 구조조정을 김대중 정부 초기에 혹독하게 IMF 우리한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경제학자였는데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냐 하면 이 중요한 경제 문제가 결국 최종 결정되는 힘은 전부 다 정치에 있고 대통령이든 그 당시 청와대든 국회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거는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 제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정치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야당 연구소장이 돼가지고 2000년에 처음 정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의도연구소장 그만두고 이제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을 하고 저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 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쭉 지내면서 제가 초심으로 느꼈던 그거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무현 정부 때의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저는 야당 시절에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좀 심한 허구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지난 정부 탓하고 지난 정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가급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거 고치라고, 그거 잘해보라고 너희들한테 정권 준 거 아니냐라고 우리한테 딱 그냥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든 안 보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이제 책임지고 해야지 과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철저한 실패로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뭐냐?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게 과거 미국의 레이건 시절이나 영국의 태처 시절에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각 나라의 사정이 그냥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그런 처방,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시장 경제 이것만 가지고는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이미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영국이나 미국에서 했던 그런 식 말고 지금은 새로운 그런 경제정책, 경제사회정책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당장은 97년, 98년의 IMF 위기나 아니면 2008년의 금융위기나 그런 위기를 겪지 않고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가계부채, 부동산 경착륙, 기업의 부채, 말씀하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이 악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경제의 뇌관이고 여기에서 뭐가 터지면 가게가 부도가 나든 파산이 나든 기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면 수많은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작년에 금리, 물가, 환율이 이제 올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경제가 어려운 건데 될 수 있으면 이 위기의 순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짧게, 작게 상처를 덜 받고 지나가는 게 넘버원이고 그러면서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한 반년이 지나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말씀하신 거는 저는 좋다고 그거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에 나경원 부위원장 맡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인구 문제 이게 정말 제일 심각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이 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은 언론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 제가 이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 사태를 보면서 제가 아까 홍준표 시장이 옛날에 헝가리식 그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제가 딱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좋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그게 안 좋다면 그게 이 정부 기조하고 맞지 않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까지 해놓은 거는 부모급여, 부모보험이라는 거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좀 늘리겠다 정도를 이야기한 거 외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이 경우를 보면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보면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반등시켰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나라의 통계를 보십시오. 반등을 시켰습니다. 반등시킬 때 프랑스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 일자리, 휴직, 육아휴직, 노동시장, 경력 단절 문제, 온갖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과감한 정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된 헝가리식 부채 탕감 정책은 그런 많은 정책 중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역사에 진짜 평가를 받을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으로 만약 남으려면 인구 문제 이거 하나만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 인구 문제가 우리 경제, 우리 군대, 안보, 교육, 모든 노동 모든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막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까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380조 원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280조 원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수백조를 쓰고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경제를 늘 봤기 때문에 국가 채무, 국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지금 50% 수준인데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전한 재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은 늘 주장하지만
인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50%가 80%가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헝가리식 대출 탕감에 대해서 저런 것도 제가 그게 방법으로 한국에 적용할 방법으로 딱 좋은지는 그거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 정부가 내놓는 거를 보면 그렇게 과감하지가 못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출산율을 무조건 반등시켜야 되는데 근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극복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아니라 적응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조짐이 정부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또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가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분들 네팔 뭐 그분들 여기 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지고 그분들과 그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진짜 우리 사회가 그분들 잘 받아들일 준비가 진짜 돼 있는지 우리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민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걱정을 하고 대통령의 의지는 적극 환영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방법론 하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노동개혁 같은 거 보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52시간 늘리고 정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임금체계 개편하는 거는 전체 노동개혁 중에 그것도 아주 일부입니다. 여러분 주 52시간을 그 근로시간 정산을 일주에서 분기 반기 연으로 늘리는 거 그거는 노동시장 위원화의 아주 일부입니다. 근데 진짜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노동과 복지를 놓고 정치권, 정부가 나서가지고 노동계와 기업계를 딱 앉혀놓고 양쪽을 다 설득하고 때로는 양쪽을 진짜 협박까지 하면서 중재를 해내야지 사회 안전망이 보장이 된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 성공한 나라들이 다 스웨덴이고 덴마크고 네덜란드고 독일이고 이런 나라들,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도 제가 아까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화물자동차 문제 그거 업무 개시 명령으로 끝난 사태입니까? 아닙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업무 개시 명령을 하니까 자기 면허를 잃어버릴까 봐 복귀를 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분들 또 파업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그거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지금 노동개혁이 된다? 전혀 아닙니다. 노동개혁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교육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료 연령 6세에서 5세로 바뀌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교육개혁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두고 이 문제가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진짜 능력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려면 뭐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연금개혁 마찬가지고요. 연금개혁 이제 시작하면 제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히 갈등이 청와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100점짜리가 안 되면 70점짜리 계획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개혁, 그 다음에 앞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이런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만약 개혁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노동계와 대화도 하시고 또 야당을 상대로 야당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는 이제 검찰과 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상대해 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의원들하고 협치하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진짜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정권 잡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획을 하려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지, 이 정부 부총리 장관들이 그렇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굉장히 좀 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 이 부분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의 머리로 또 방식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절대 안 되고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제 맨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모든 게 공연불이 될 거다.